예, 안녕하세요. 이 중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들을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그래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 백모가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 혹은 중국 비판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 오늘 그 같은 오히려 좀 거꾸로 뒤집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에서도 개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잘 읽거든요. 걔들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개코죠. 미국과 중국을 읽어내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건 개코죠.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죠. 저 이 사람 좋아하는데 빅터 데이비드 핸슨, 미국 최고 수준의 보수주의 담론가죠. 이 사람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가 완승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짜 뉴스들은 뭐 중국이 뭐 선방했다, 뭐 트럼프 맥없이 꺾였다, 별 개소리 많이 하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In other words, although we agreed to lower tariffs, there's still going to be nominally 47% on incoming Chinese goods, maybe smaller or less severe in certain areas. But China, in return, is going to drop tariffs against us, restrictions about sending things into China, buying U.S. It's going to buy U.S. soybeans, and it's going to stop its blockade or embargo of rare earth materials. 예, 미국은 47%인데 중국은 10%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기로 했고, 히토류나 뭐 이런 거, 깡 부리던 거, 땡깡 부리던 거 다 포기했고, 완승이죠. 사실 이거 완승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이런 데서는 마치 중국이 대단하게 뭐 뒷심이 있어서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반트럼프 성향의 유럽 매체들, 또 미국 매체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느 게 맞는 건지 직접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럼 왜 맥없이 물러났냐? 이건 트럼프의 관점, 전략,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e were in a virtual war with China. They were ignoring any entreaty or effort to adjudicat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Trump comes along and says, these are going to be your tariffs, these no more fentanyl, and da-da-da, we have a big blowout, and suddenly China, I think, backs down and wants to talk. Why? Well, because we have a president that took out the Iranian nuclear facilities. We have a president that said to Israel, you were attacked on October 7th. Deal with Hezbollah and Hamas and the Houthis as you see fit. We have a president who said to Vladimir Putin during his first term, do not dare leave your borders, and who this time will adjudicate that war. We have a president that's achieved 6 or 7 ceasefire all over the globe. We have a president, we have an economy now where inflation is only about 3%. GDP may be over 3.5 at the end of the year. We were told that the tariffs would create a recession and crash the stock market. The stock market is at all. 이게 트럼프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뭐 이거 잘 기억하실 거예요. 뭐 미국의 주요 언론들, 그러니까 MSM 쪽 주요 언론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때리면 경기 침체하고 주가 폭락하고 이 얘기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일어난 일은 뭐냐? 인플레는 적정선, 인플레가 보통 2%대, 2에서 3% 사이를 적정으로 봅니다. 인플레는 적정선인데 경제 성장률은 3.5%를 이제 찍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가면.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경제 성장률 3.5%라는 건 선진국이.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려져 왔던 경제학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All-time highs, record highs. In other words, we have a very robust economy. We are preeminent on the world stage. Our military does not have a shortfall as it did in 2023 of 40,000 soldiers. We are completely met all of our recruitment. We're looking at all new types of weaponry, smaller companies,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It's a very dynamic time both in the civilian sphere and in our military. Added all. 네, 이렇게 미국이 강화돼 가니까 트럼프 리더십 아래서
중국이 깨갱하고 주저앉은 거다라고 빅터 데이비드 헨슨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뭐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면도 있고 또 문제도 많죠. 또 트럼프 인사 중에 예를 들어서 털시 갸버드, 이건 완전히 뭐 글쎄요, 전 넌더리 내는 여자인데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그 문제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데가 있죠. 관점 자체가 PC와 싸우고, 그러니까 해체주의와 싸우고, 도덕적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그걸 기본 정치 철학, 도덕 철학으로 딱 깔은 다음에 경제를 군사 지정학의 관점에서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차등화시키고 미국의 동심원 1번, 2번, 3번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를 차등화시키고 제일 먼 데는 중국이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고려 위에서 경제를 풀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는 관세 때리고 그리고 재정 적자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하거든요. 그거는 투자 유치로 풀어버리고, 해외 투자 유치로, 이런 복합적인 그 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북한에 의해 개고력 당한 중국, 한번 이거 지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개월 전이에요.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여기에 중국 수산 리창이 방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이 테이블 생긴 거나 앉는 방식이나 전부 이거 푸틴 방식 아니에요. 푸틴을 만나면 이렇게 아련을 해야 되잖아. 이게 아련한 거 아니에요. 중국 대표단이 지금 김정은을. 뭐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은 더 웃겨요. 리창은 거의 뭐 딱 이렇게 그 차렷 자세로 서 있고, 김정은은 주머니에 손 넣고서 뭐라고 할까? 다시 말해보라우. 뭐 이런 그 느낌의 표정과, 예, 이거 뭐 어떻게 뭐 스냅샷으로 찍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고 되면 오케이, 동영상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뒤에서 리창은 뒤에서 그냥 어색하게 안절부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베트남의 또lâm 서기장과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과 중국 관계라는 게 껄끄럽잖아. 베트남과는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리창은 찬밥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실 위성국가인데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 좋다. 우리가 보니까 너 망조 들었구나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보니까 뭐 중국 러시아와 손절당해서 찬밥 세대 북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쟤들 입장에서는 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거니까. 뭐 우리가 고난의 연군 한두 번 해봤까? 또 한 번 하지 뭐 거의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예. 그 어떤 지배자가 나의 신민이 다 굶어 죽어도 좋다, 나는 내 길 간다, 그러고 권력이 도전받지 않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여기서 잠시 세대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에서 개고력 당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무릎을 꿇었고,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은 뭐 하고 있냐? 디젤 항모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 후지안이 취약했죠. 그러니까 진수는 한 2년 전에 했죠. 진수하고 나서 2, 3년 동안 이제 그 시험 가동을 하잖아요. 그 튜닝하고. 큰 전함들이 다 그러죠. 11월 5일 날 후지안이 취역을 했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직접 갔습니다. 자, 이렇게 장거리로 만약에 군사력을 투사하겠다 하면은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항모는 의미가 없어요. 항모가 배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디젤을 계속 갖다 대야 된다고. 그럼 디젤을 갖다 대려면 영국과 같이 미국이랑 같이 가는 데다, 그럼 디젤 갖다 댈 수 있지. 근데 중국이 세계 각국에 얼마나 우호적일까요? 나 디젤 팔아줘. 실제 상황에서, 실제 군사 충돌 상황에서 대부분이 보이콧 할 겁니다. 또 디젤을 싣고서 접근하는 배가 그 항모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죠.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러일 전쟁 때 제일 먼저 박살난 게 여순함대, 그 다음에 여순은 그쪽에서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박살난 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극동함대.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그때 제정 러시아가 1905년, 4년, 5년이니까 급하니까 발틱 함대를 보냈어요.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스웨즈 운하 못 썼죠.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남단, 남아공 쪽을 돌은 거예요. 그 당시 영국령이죠. 영국 식민지죠. 내내 오는 동안 보급도 못 받고 정비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발틱 함대가 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을 할 때, 그게 이제 대만 쪽으로 해서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동중국해로 오키나와 아래에서 진입을 할 때 배가 아니에요. 그냥 굴딱지 이런 게 배 줄줄이 쫙 붙어 있고요. 병사들은 전부 괴혈병에 걸려 있고요. 채소나 과일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걸레 같은 상태로 진입을 해요. 레이더가 없고 그때 이제 항공 정찰을 못 하니까 일제가 한 일이 뭐냐면 어부들을 동원해서 격자형으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지역을 배정한 거예요. 인해 전술을 편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지켜본 거예요. 온다는 거를 감지를 하고 그걸 어디서 쳤냐면 이순신 작전을 썼죠. 거제 인근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울릉도까지 쫓아가면서 쳤어요. 그래서 함대가 다 죽고 다 파괴되고 딱 하나 그 함대장 부속선 조그만 배 하나가 살아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미국도 저렇게 큰 배기 때문에 항모는 전부 원자력인데 하물며 미국과 지금 어깨를 겨루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항구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받기 어렵다. 이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항모를 뭐하러 만드는지 전 이해가 안 가. 그 미국 편이라면 항모를 뭐 디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디젤 항모란 말이에요. 저 기름 갖다 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모의 4대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항모 자체가 원자력 추진이냐. 그 다음에 함재기가 빵빵하냐. 겉으로 봐서 뭐 함재기 이것도 떴다 저것도 떴다 그거 말짱꽝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적게 싣고 무기 적게 싣고 장비 적게 싣고 띄우면 뜬다고. 그러니까 기름, 무기 이런 걸 싣고 진짜 실전 상황과 같이 그렇게 그런 항쟁기들이 뜰 수 있냐. 그 다음에 항모를 호위하는 구축함이 빵빵하냐. 그 다음에 항모를 물밑에서부터 보호하고 같이 가는 공격 원잠이 빵빵하냐. 전부 다 퀘스천 마크 아니에요, 중국이. 근데 왜 저기다가 저렇게 돈을 쓰고 있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의 잔치판인 거지. 그래서 후지안 이게 지금 중국 최대의 전함이거든요. 중국의 전함 중에 최대죠. 뭐 전자식 사출 장치 이마스도 갖추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뭐합니까? 전기가 부족한데 발전이 제대로 되겠냐고 디젤 가지고. 그래서 저 몸집만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강철관짝이다. 그런 배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야마토 전함. 어마무시하게 큰 전함이었죠. 나가자마자 바로 침몰됐죠. 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중장거리 투사 능력, 그러니까 롱 레인지 프로젝션, 군사력을 중장거리에서 투사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추고 또 전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그거는 망조다. 게임이 안 된다. 마땅히 비대칭 독침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죠. 저렇게 몸집을 키우고 폼을 잡는 방식으로 나가죠. 망조가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망조가 들었어요. 중국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25년에 세수 등 수입에 대비해서 이게 아마 용어가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정부 수입이 꼭 세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차입이 50%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2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예를 들어서 100조를 했어. 그럼 66조는 세금이나 뭐 기타 수입으로 주로 세수죠. 세수를 충당을 하고 33조는 뭐냐? 차입한 거.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 해에 900조를 쓴다. 그럼 한 해에 300조를 차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고. 최근 중국 3, 4분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9개월 동안 정부 지출이 37.7조 위안인데 세수통 수입은 25.9조 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1.78조 위안, 그러니까 11조
억 위안이 정부 차입이란 소리죠. 그럼 세수등 수입에 대비하면 25.9분의 11.78 해서 이게 45%가 돼요. 참고로 2014년에 37%였고요. 코로나 이전엔 20%였습니다. 급속하게 나빠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3, 4분기 끝났을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출은 중국은 4, 4분기에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전체로 보면 세수 등 수입 대비 차입이 50%를 초과할 거다. 근데 이제 차입이 또 중국의 천재적 꼼수에 의해서 차입을 하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단 주요 국영은행에 판매를 해요. 그 국영은행 망하지. 근데 국영은행이 인수하자마자 바로 5분 안에 중국 인민은행이 국영은행으로부터 그 국채를 사들여. 사들일 때 뭐 조건은 상당히 그 객관적인 조건을 붙습니다. 뭐 3개월 지나서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재밌는 건 환매를 안 하지. 그냥 계속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되냐? 은행은 국채를 판게 되니까 거기서 손해본 게 없이 그냥 은행은 현금을 받은 거죠. 그 현금은 먼저 번에 정부의 국채를 사느라고 지출된 현금이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꼼수죠. 정부는 주요 시중은행, 국영은행이에요. 국영은행들한테 채권을 국채를 팔았어. 근데 국영은행은 그 채권을 따지도 묻지마로 그냥 사요. 그래서 사자마자 5분 이내에 그걸 중앙은행한테 환매 조건부로 다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환매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가 사가도록 할 수 있다. 그걸로 다시 팔어. 그래서 시중은행은 하나도 뭐 돈 쫄리는 게 없어. 그 중앙은행, 돈 찍는 중앙은행은 그걸 들고 가만히 있는 거야. 환매를 안 하고. 그 결국 뭐예요? 돈 찍어서 정부를 줬는데 효과는 뭐가 돼요? 원래 국채를 발행하면요. 채권 시장에서 국가가 돈을 확 가져가니까 금리가 뛰어요, 원래는. 그걸 crowding out effect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그러니까 이 차입을 일으키려는 그 주체들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 디글디글 모였는데 그 중에 덩치 큰 정부가 차입하려는 다른 기업이나 뭐 개인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마르니까 금리가 뛴다고요. 그러면서 경제의 그 어떤 그 자율 조정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금리가 안 뛰어. 사실 이거는 그냥 돈 찍어서 뿌린 거예요. 왜냐면 일반 채권 시장에 간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에서부터 돈이 온 거니까 그냥 새로 찍어갖고 엄청난 통화 증발이 있는 거죠. 그 통화 증발에 의한 인플레 효과는 임금 억제하고 농민공 체제로 가고 억압해서 억제시키고 희한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 안에서. 예, 뿐만 아니죠. 중국 지금 부동산 그 뭐 헝다니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저축 투자 부문이죠. 또한 지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죠. 재원이죠. 세원이라기보다 재원이죠. 예,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하니까 그게 지방 정부 재정의 한 40%쯤 차지할 겁니다. 그게 지금 빵꾸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국은 사회안전망, 그 뭐 연금이 됐든 복지가 됐든 행정 서비스 일체를 다 지방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 정부가 휘청거린다는 건 체감상의 그런 그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빠개졌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최우량 건설사 반커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도로 가는 중이에요. 3, 4분기 하나의 적자액이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아니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세계적 회사 한 분기에 일개 건설사가 3조씩 적자 보면 이거 제대로 가겠어요? 이거? 민부가 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민부가 몰려 있는데 그 부동산 업종 자체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으니까 민부가 타고 있는 거죠. 공산당은 좋겠네. 예, 인민이 다 가난해지고 다 이제 고분고분하고 동량그릇 차게 되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안 하고 뭐 중국이 잘해가고 있다.
뭐 이번 회담에서도 이겼다. 트럼프는 미국을 망치고 있다. 미국 큰일 났다. 트럼프의 반중은 생쇼다. 결국 흐지부지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계속 찍어내죠. YTN, 연합뉴스, 중앙, 조중동, 뭐 한호경 다 이렇게 되죠. 트럼프 쪽은 조금이라도 그 흠잡거나 조금이라도 공격할 소지가 있으면 부풀려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다른 건 다 감추고.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백모가 거짓을 얘기하고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는 주장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에요. 첫째, 중국이 깔아앉고 있나? 백모는 깔아앉고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중국 잘 나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백모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모가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이 강해지고 있나? 저는 트럼프 리더십 아래 미국이 강해지고 있다. 뭐 희한한 방식의 그런 복합적 조치, 관세에다가 투자 유치에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의 군사 지정학화,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미국이 참 괜찮게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미국 큰일 났다. 이렇게 본다면은 백모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 미국의 반중 신냉전을 강화시키고 있나?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인가?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것인가? 백모는 강화시킨다고 봐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듭지고 나면 엄청나게 강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다. 저거 다 생쇼고 흐지부지로 끝난다. 그렇다면 백모가 헛소리입니다. 모든 복잡한 일, 모든 중요한 일은 제가 이렇게 뭐 저도 뭐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뭐 욕심 같으면 한 6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67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67년을 산 제 경험으로 보면 중요한 일일수록 명제가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단순해져요. 굉장히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변별점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 깔아앉고 있냐? 미국이 강화되고 있냐? 미국이 반중 신냉전을 강화시킬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